교사를 위한 사회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교사로서 왜 교육사회학을 배워야 하시나요? 교육사회학은 도대체 학교 교육이나 우리 교사로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사회학하면 꼭 그 교육에서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교육이라는 제도나 교육에서 다뤄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 를 들여다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회가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서 그 변화하는 사회에, 이제 진입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자리를 찾고 혹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하는 사회의 주요 변화 추세에 따른 여러 가지의 직업, 일, 학습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 속에 담고 있고 그러한 사회의 양상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과 사회에 적응하려면 어떠어떠한 상황인지를 또 어떠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회 변동과 사회의 여러 가지 지금 양상에 따른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교육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지, 다른 얘기를 하면 사회화와 어떤 면에선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교육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학적인 측면이 필요하죠. 또 하나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모나 어떤 측면에서 그래요. 그냥 부모라 하죠. 부모의 경제,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받는 그런 교육적인 혜택, 또 그 학생이 졸업장을 받고 나면 어떤 대학에 가게 되든지 갈게 될까요? 또 한 방면에서는 그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배경에 따라 가지고 어떤 직업을 찾게 될까요? 이것들에 따라서 아마도 어떤 교육에 있어서 격차도 벌어지고 상당 부분 어떤 교육의 어떤 불평등이 야기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시대처럼 이 업적주의를 지향하는 사회 속에서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만 하게 된다면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그런 사회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또 그런 사회를 위해서 교육이 담당하는 지금 기능은 어떨까요? 사람들에게 능력에 따라서 적절한 어떤 사회적 지위를 배분하는데 교육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떠한 교육의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까요? 왜 부모의 그런 사회 경제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학생들은 그 학력이나 혹은 성적이나 이런 또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대물림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혹은 부모의 세대의 그러한 어떤 불평등을 뛰어넘어서 어떤 성공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것들이 지금 세상에서는 왜 어려울까요? 그런 메커니즘이 어떻길래 교육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길래 그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학교 교육의 기능은 어때야 할까요? 교사들의 역할과 교사들은 어떤 측면에서 어떤 사회화 또는 사회 적응 또는 사회 불평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교사들은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또 세 번째로 교육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보수와 진보로 나눠볼게요. 자, 보수자들이 보는 교육은 어떨까요? 진보자들이 보는 교육은 어떨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사회, 또 그들이 사회가 변화하는 그런 양상들에 따라서 교육을 어떻게 활용할지, 교육의 역할을 어떤 걸로 기대할지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이렇게 사회학은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교사로서 교육사회학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 강좌는 교사를 위한 사회학, 어떻게 보면 예비교사를 위한 사회학 이렇게 해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어, 자, 첫 번째는 사회학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반적으로 사회학이 무엇인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두 번째로 교육의 사회학적 성격이 어떤 것인지, 또, 사회학 이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그 다음에 사회학의 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 학력은 상승할까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보시면 이론들이 이렇게 보이죠. 또 개천에서 응날까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자, 사회 계층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고요. 또 하나, 불평등이 있는데 이를 위한 교육 정책은 어떻게 제시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사회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교직이나 교사와 관련되어서 혹은 학교 교육과 관련되어서 제가 짤막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사회학은 무엇인가? 자, 사회학이란 이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좀 역동적으로 자료가 나오도록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그 사실은 이게 이전에 썼던 그 자료이긴 하지만 그러나 뭐 이런 지금까지 제가 각종 썼던 이 자료들을 모아서 또 이렇게 재구성하고 그런 내용들이 꽤 있는데 이 지금 교육 사회학 측면에는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제가 많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 내용들이고 한번 이제 그 한번 이 자료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학이라는 게 뭐냐? 인간의 삶과 사회적인 집단, 또 전체 사회와 인류 사회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 자체, 인간의 삶은 어떨까요? 개개인의 삶이긴 하지만 사회라는 집단 속에 우리가 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서 개인의 삶이 어떤지 또 어떠한 사회적인 영향에 따라서 사회적인 영향에 따라서 개인의 삶에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학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학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주의 하잖아요. 각 사회마다 지역 사회마다 각각의 어떤 철학이나 문화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형태가 다르고 그 안에 사람들이 믿는 믿는 체계들이 다 달라요. 그것들을 문화라 하잖아요. 이런 문화적인 차이, 상대적인 그런 차이를 인식해서 다양한 관점을 통해 다양한 관점으로 어떤 세계와
사회에 대해 탐구하는 이기 때문에 사회학이 공부를 해야 된다. 또 여러 가지 사회 정책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런 사회 속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통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배분을 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제약을 가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정책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사회를 작동하는데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거예요. 또 사회 문제에 실질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사역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별표에 있는 거요. 아주 중요한 명제거든요. 우리 개인 행위는 사회를 구조화시킵니다. 개인 행위의 어떠에 따라서 사회의 제도나 또 사회의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동시에 사회 구조에 의해 우리 행위 자체도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행동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또 행위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위와 그다음에 사회 구조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의 삶은 결정되고 또 상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실제입니다. 사회적 실제는 우리 사회에 사는데 그 안에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자, 사회적인 실제. 사회적인 실제하면 우리의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에티켓이나 예절이나 문화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가치 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실제로서 나타나는 건데요. 이게 중요한 거는 개인과 개인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 통해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사회적인 실제는 개인이나 집단의 일상과 상호작용과 그것이 개인과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해요. 이 사회적인 지금 현상들, 또 사회적인 관계들, 또 사회의 어떤 제도들, 이런 부분들이 왜 생겼을까? 왜 어떤 거는 사회적인 어떤 행위들을 촉진하고 어떤 거는 규제하고 있는가? 또 사람마다 어떤 것들은 어떤 굉장히 바람직한 걸로 생각하고 어떤 것들은 굉장히 터부시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사람과 사회 관계는 왜 이런 인사를 하게 되고 왜 이런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 나타나는 그런 규칙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바로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과 또 상호작용 속에서 일련의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측면들 속에서 형성되기도 하고 또 형성된 그러한 실제 속에 나타난 다양한 양상들은 또 어, 개인이나 집단의 일상 또는 생활 또 그런 곳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사회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들을 여러분들은 좀 이해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사회학적인 상상력이야. 자, 밀즈란 사람이 사회학적 상상력을 제시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개인의 생활부터 또 집단의 어떠한 그런 역동적인 상호작용, 또 개인과 집단을 규제하거나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사회적 관계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여러 가지의 제도나 문화적인 양식이 이렇게 양식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개인을 봅시다. 제가 어떠한 측면에서 지금 어떤 교수로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이런 생활 속에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뭐 신문에 기고를 하면서 어떤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서로 간에 지금 이슈거리를 이렇게 창출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나라는 개인이 왜 그러한 이슈를 이슈화했고 그 이슈를
이슈에 해당되는 찬반이 있을 거예요. 찬성 집단과 집단들은 왜 그 이슈에 찬성하고 반대할까요? 그 왜? 찬성하고 반대할 속에서의 사회적인 어떤 측면의 구조적인 어, 그 측면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은 그 구조화나 어떤 기능이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도, 순기능을 담당하는 역기능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뭐냐면 이 지금 어떤 이슈는 어, 사회가 채택이 되고 정부가 채택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해라. 뭐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이슈 자체는 타당하지만 이렇게 이슈가 되었을 때는 이슈가 이렇게 채택이 되었을 때는 상당히 지금 다른 사회적인 문제들이나 개인의 삶이나 또 집단의 구조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있고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통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들을 막 이렇게 반대하고 있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그 안에 개인의 삶, 집단 간의 어떤 관계, 또 개인과 집단을 규제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나 통제 같은 것들이 함께 사고작용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회학자나 이런 이슈 속에는 그러한 내막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이해가 필요하고 그런 이해 속에서 어떤 이슈를 생각할 때 그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개인으로부터 집단으로부터 사회 전체로부터 또 사회 구조와 제도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는 그런 측면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 어떤 건지 이해하시겠죠? 예, 역사와 개인의 일생, 사이라는 테두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상호작용, 연계성, 또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럼으로써 사회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커피라는 걸 하나 둘게요. 커피는 우리가 마시는 거죠. 그러면 사람과 사람과의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마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공식적인 모임은 커피 한 잔 가지고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의 의례적인 행사로 되기도 하죠. 근데 또 봐봐요. 이 커피는 또 어떻게 보면 각성제로도 쓰이고 또 어떻게 해요? 사회적인 유통망이 되어 있죠. 저 이디오피나 이런 곳에서 정말 노동의 착취를 있어가지고 또 중간 단계 거쳐서 소비자가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사회 경쟁망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또 커피라는 문화는 사실 식민지에서 커피가 길러져서 제국주의 시대 때 그 역수출해가지고 그 어떤 면에서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유산으로 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커피라는 것이 하나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어떠한 이슈나 하나의 이런 커피라는 이러한 실질적인 것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맥락, 뭐 개인에게서는 행복부터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여러 각도에서 어, 그 미시적인 측면부터 거시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 측면이 바로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학은요, 크게 미시사회학, 그 다음에 거시사회학, 중범위 이론으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지는데, 미시사회학은 뭐냐면, 면대면 상황, 개인과 개인 상황, 그 다음에 어떤,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행동들, 상당히 개인의 어떤 내면적인 심리적인 측면들, 또 어떤 대면적인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또 어떠한 가치를 서로 공유하고 서로 교환하는지 이런 측면들을 살펴보는 게 미시 사회학이고요. 거시 사회학은요. 정치 체계나 경제 질서 같은 그런 아주 큰 그러니까 개인이나 집단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러한 정치, 경제 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사회의 어떤 구조 문제나 사회적인 변동을 보는 거고요. 중범위로는
미시적인 거는 너무 미세해서 또 거시적은 너무 커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사회학적 개념이나 사회학적인 어떤 원리를 설정해 놓고 그 개념에 입각해서 사회현상을 측정합니다. 이렇게 관찰하고 사회현상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 사회학을 설명하고 뭐 그러한 어떤 개념으로서 어떤 이론을 설정해 놓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중범위 이론이라고 그래. 예를 들면 상대적인 박탈감이다. 또 뭐 상대주의다.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을 개념을 설정해 오고 사회 속에서 어떻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사하는 게 바로 중범위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적인 영역과 어떤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예, 연구 방법 볼까요? 연구의 방법은 양적 연구, 문헌 연구, 질적 연구, 비교 연구, 역사 연구로 나눠집니다. 양적 연구는요, 어떠한 사실이나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어떤 설문지나 어떤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사회적인 사실과 사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사회학 아까 전에 중범위 이론이었잖아요. 이런 이론과 이론과의 관계, 개념과 개념과의 관계, 원리와 원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파악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양적 연구라 하고요. 문헌 연구는 인쇄된 저작물이나 공식적인 기록물을 해서 사회 현상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고 설명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연구입니다. 질적 연구는요, 어떤 개인이 특정한 집단 속에 또 특정한 개인의 삶 속에 참여해서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기술하면서 왜 그 개인이 그 집단이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그 행위 속에서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의미 속에 어떠한 사회적인 구조가 작동해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것들을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기고하고 기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묘사해서 그런 경험을 이렇게 드러내려고자 하는 그런 연구를 질적 연구를 하고요. 비교 연구는 특정 지역, 예를 들면 영호남의 어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또 어떤 정치에 대한 생각들, 그러면서 왜 사회적인 갈등에 대한 어떤 이슈에 대한 생각이 왜 다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예를 들면 국화칼을 얘기했던 그러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일본의 문화와 서구의 문화를 비교하면서 동양과 서양이 어떤 식으로 그 어떤 사회관이 있고 어떤 그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특정하게 비교하는 거예요. 또 역사적 연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사회는 100년 전, 200년 전의 삶의 양식 속에 연속상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현상, A라는 현상이 왜 벌어졌는지 또 이를 살기 위해서는 이전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는지 뭐 조선시대든 일제시대든 또 뭐 지금 한 10년, 20년 전에는 비슷한 문제가 없었는지 그럴 때 어떻게 사람들은 갈등을 했고 어떻게 그 갈등을 해소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변천하면서 지금 오늘날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 역사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의 사회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의 사회적 성격은요, 교육은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신념이 있고요. 또 이 신념들을 통해서 교육의 제도가 생겼습니다. 주요한 교육 제도는 학교라는 곳이죠. 또 이 학교를 작동하는 하나의 사회적인 구조, 통치,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의 법률이나 제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 속에는 교육의 형식과 내용과 방식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 교육은 사회를 통해서 형성되었고 또 이 사회 구조를 통해서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교육기관의
여러 가지 교육도 또 보면 이 교육이라는 거는 무진공 상태에서 또 무인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학교라는 곳에 교사와 학생들이 모여서 또 학생과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런 곳에서 그런 사회적인 관계와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육의 사회적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의 사회학적 주제. 교육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사회적인 공간, 사회적인 영역 속에서 이 교육이라는 것들이 생각할 수 있는지 기든스라는 사람은요. 세계와 환경, 도시와 사회적 상호작용, 생애, 가족, 건강과 질병, 계층, 빈곤, 복지, 불평등, 성, 종교, 미디어, 조직, 교육, 일터, 범죄, 또 여러 가지 사회운동, 여러 가지 사회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사회적인 현상을 펼쳤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 사회적인 이런 주제 속에, 사회학적인 주제 속에 교육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평등이요. 사회 계층 간의 불평등이 나타나면 당연 뭡니까? 교육 격차가 벌어지죠. 그렇죠? 또 어떠한 어떤 일터 속에서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 직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나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죠. 이런 것들이 다 교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사회학적 설명 단계예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행동. 두 번째로는 그 행동, 사람들의 행동 속의 관계, 사람 또는 집단과의 어떤 관계.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 스트레스가 야기된 스트레스는 혼자 느끼기도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관계. 또 이런 관계를 가능하게 한 제도. 이 제도는 어떠한 신념과 또 어떠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념 속에서 제도는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회적인 측면, 사회학적인 측면, 또 교육의 어떤 사회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까쯤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질문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서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서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사회 제도 속에 그러한 관계들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 사람들과 제도들을 움직이게 하는 집단 이념은 무엇인가? 이러한 측면에서 이 네 가지 측면들을 조명해 나가면서 분석하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는 것이 하나의 사회학적인 그러한 탐구 내용이요. 또 탐구의 어떤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학 이론을 좀 살펴볼게요. 사회학 이론에는 구조기능주의, 갈등론, 상징적 상호주의, 신교육 사회학 이 측면들을 주로 교육사회학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사회학적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조기능주의예요. 구조기능주의는 사회를 어떻게 보냐면 사회 부분들의 구조와 기능은 질서 잡혀 있다, 안정적이다, 균형 잡혀 있다, 통합되어 있다, 합의 상태에 있다. 이런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어떠한 권력을 많이 잡고 있는 권력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입니다. 이것들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사회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어떤 직업들이 있죠. 또 직업들이 있는데 각각의 그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각각의
직업이나 지위들은 각각의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고 그것들이 하나의 조화롭게 통합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기능들은 각각의 기능들이 있어서 그런 기능들이 각각 잘 발휘될 때 사회는 잘 유지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뭐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은 거기에 알맞는 역할을 하면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거기에 알맞는 역할을 해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전제는 기회의 균등. 어떤 기회는 골고루 균등이니까 업적주의 사회입니다. 업적주의.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나 또 어떤 자기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모든 개인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했고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사회적 수준은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성공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덜 노력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게을렀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받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사회적 이동이 결정되거나 불평등은 정당화되고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낮은 그 어떤 하류층에 있더라도 상류층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기능자들의 교육적인 관점은 구성원들을 사회화시킨다. 또 인재 선발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선발 기능이, 스크린 기능이 있다 그래요.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거기에 알맞는 자리를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소득이 낮은 직업에 분류해서 배치하는 게 어떤 사회적 기능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구조 기능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학자가 뭐냐면 드루갱입니다. 프랑스 학사예요. 드루갱. 그래서 이 사람은 교육은 뭐냐? 사회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재를 선발해서 배치해 주는 거다. 주로 교육의 사회화 기능을 얘기했습니다. 자, 뭐냐? 교육은 사회생활에 준비가 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성인 세대가 행사하는 영향력이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사회에 살아갈 것들을 지식이나 태도를 어떤 길러주는 그런 활동을 교육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 가치, 규범을 제공하는 것. 이거를 보편사회야. 그러니까 사회화는 두 가지 종류야. 보편사회가 있고 특수사회가 있는데 하나는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가 갖춰야 될 그런 도덕적인 가치나 규범들을 제공하는 보편사회와 특정한 직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가치, 규범을 가리키는 특수사회와 이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은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인 연대를 했어요.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는 요거예요. 자, 사회적인 응집과 통합 정도가 어떠냐? 사회적인 연대 정도가 어떠하냐? 그 다음에 어떤 법이나 법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기계적 연대는 뭐냐면 굉장히 전통적이면서 소규모 사회. 개인의 동질성. 그러니까 봐보세요. 농촌 사회에 가보면 굉장히 조그만 사회고 전통적인 사회죠. 그러다 보면 삶의 양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농촌 구조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서로 간에 상부상조하는 그런 친분 네트워크가 형성이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연대는 굉장히 서로 강합니다. 이렇게. 결속이 강하고. 그렇죠. 그런 곳에서 뭐냐면 이제 서로 간에 신뢰관계도 형성돼 있고 서로 간에 소통이 돼 있어서 뭐냐면 일정한 그 사이를 유지하는 거는 그냥 형법 정도만 있으면 돼. 근데 유기적 연대는 뭐냐면 굉장히 개발된 대규모 사회고 개별화되어 있고 특성화되어 있어요. 직업도 다양하게 분업되어 있어요. 분업과 전문화가 아주 강하게 되어 있어요. 산업사회일수록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뭐냐면 이제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약하고 낮은 수준의 집합 양식을 보입니다. 그랬을 때 뭐냐면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민법이나 상업이나 행정 절차법이나 거래법이나 이러한 상거래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수한
특수사회화되는 그런 측면에 알맞는 법들을 요구하게 되는 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의 차이입니다. 자, 두 번째 구조기능 중에 아주 그 유명한 분이 파슨스예요. 이 사람은 사회화와 사회적 선발 기능을 얘기를 했거든요. 자, 교육에는 공정한 기회를 준다.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공정한 기회를 주면 그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 어떻게 노력해서 성과를 올리냐에 따라서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를 배분을 하는 게 공평하다라고 본 겁니다. 또 사회 조직은 적응하는 부분, 그다음에 목표 달성의 부분, 통합, 그다음에 잠재성의 측면에서 이 사회 조직은 구성되고 이렇게 작동한다고 보았는데 적응은 뭐냐면 생존하기 위해서, 또 목표 달성은 어떤 우선 체계 중에 여러 체계, 여러 조직의 어떤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알맞게 자원을 동원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 우선순위가 있다면 거기에 상당 부분 자원을 동원해야 된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종식이 우선이니까 다양한 추경부터 해갖고 다양한 예산들을 종식에 이렇게 상당히 투자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통합. 사회 체계 내부 협동적이고 조화로운 사회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지금은 많이 분산되어 있죠.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통합을 요구해야 되는가. 이런 측면들을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잠재성.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문화나 또 어떤 생활 규칙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그런 측면들을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인적 자본론이에요. 교육은 개인 및 국가의 인적 자본에 투자해 있다. 다른 얘기를 하면 개인의 성장과 국가의 발전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개인적 차원은 봐봐요. 개인이 교육을 받게 되면 좋은 직업을 갖게 돼요. 고소득이 보장됩니다. 신분 상승이 돼요. 또 직업 선택이 확대되고 어떤 이동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처음에는 행정직에 있다가 또 전문적으로 이동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사회생활, 학력차별 분위기가 극복이 될 수 있고요. 자신감이 생기면서 배우자 선택에 용이합니다. 자, 국가적 차원에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게 되고요. 우수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보복할 수 있게 되고요. 여러 가지 사회통합이나 사회참여, 네트워크 확산 등의 일단 국가적 차원을 봤을 때 이 교육이 투자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등교육 투자를 통해 갖고 지식이 생산되고 지식이 보급되고 하면 상당한 어떤 특허도 나오고 하면 어떤 생산의 효율성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구조가 변화될 수 있어요. 점점점 4차 산업을 도래하면서 다양한 어떤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양성하자는 거예요. 기술 기능주의도 있는데요. 이거는 전문가 사회예요. 끊임없이 산업사회가 기술 요건이 발전함에 따라서 교육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러한 기술사의 변화에 따라서 교육도 제공하면서 거기에 알맞게 그런 특수적인 지식이나 지금 발전하고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에 빨리 접근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런 정보나 그러한 학력을 갖췄을 때 지위를 얻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 방면에서는 공평한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또 한 방면에서는 그렇게 어떤 특정한 지식이나 특정한 계층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특정한 인맥이나 학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어떤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A라는 학위가 옛날에 학사학위만 필요했는데 지금은 석사, 박사가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점점점
기술 기능주의는 그거예요. 사회가 고도화되고 기술 요건이 더 강조됨에 따라서 학력 수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반면에 갈등론이에요. 글씨가 조금 해서 미안합니다. 집단 이해관계에 있어서 사회는 집단 간의 구성원들 간의 갈등 속에서 계속해서 발전한다. 그리고 사회는 정체되거나 안정을 추구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런 변증법적인 발전을 과의 관점을 보게 된 겁니다. 주로 이제 마르크스, 또 막스 베버, 뭐 이러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회는 갈등과 변화 속에서 발전한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지금 사회에는 마르크스 이론이 그거잖아요.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가진 자는 생산수단이나 여러 가지의 어떤 생산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에 있어서 이들은 지속적으로 자기의 부와 자기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생산. 그런 반면에, 하위 계층은 뭔가 이렇게 사회적 이동을 하려고 해도 이미 사회적 메커니즘 속에서 이미 가진 자들의 방식에 따라서 가진 자들의 어떤 제도나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상류사회에 진입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지속적으로 이러한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이런 측면들이 이제 계속 대물림 되면서 이제 그 사회 계층은 점점점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 구조를 갖게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이제 하류층의 상부층의 여러 가지의 어떤 경제, 문화, 사회적인 그런 측면 안으로 진입하려면 어떻게 해요? 구조 기능자들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될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자기네들의 어떤 리그가 있고 자기들의 어떤 운동장이 있어서 그 진입하는 사람들이 진입하면 잘 이렇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야? 사회를 타파하고 전복해야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만 사회 구조가 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투쟁하고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 갈등론자들은 자본주의 혹은 지배 집단의 문화는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런 사회적인 구조나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영속화시킨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볼주와 진티스는 경제적 재생산론을 제시했어요. 자본주의의 가치와 구조는 학교 교육 속에 반영되어 있다. 야, 하류층은 질서 지키기, 왜 시간을 잘 엄수하기, 그다음에 잘 복종하기 이런 거를 가르치냐면, 자,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자기주도성, 그다음에 또 뭐 리더십 이런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교 구조 속에 내재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상류반 어떤 뭐랄까요? 그 우열 반응을 우월 집단에서는 그러한 자본가의 어떤 정신이나 이런 걸 가리키고 하위 집단에는 어떻게 하면 순종하고 노동자로서 잘 기능을 발휘할 건가 그런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 자, 볼즈의 부르데의 문화재생자료는 상류층의 문화자본을 교육을 통해서 전수한다. 자, 체진화된 문화자본, 아비투스라고 있어요. 자, 이미 상류층의 어떤 그 문화에는 그 안에 내재된 여러 가지 가치관,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선호, 여러 가지의 그런 문화적인 양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로 자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그 문화적인 자본을 하류층에는 이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이렇게 진입한다면 이들은 또 다른 상류층의 문화들을 만들고 에티켓을 만들고 여러 가지의 어떤 구조 체제를 만들어서 진입을 차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 문화 자본 자체가 하나의
아비투스, 일정한 하나의 영역화가 된다는 겁니다. 사적 영역화가 돼. 그래서 침범할 수가 없어. 근데 이 문화자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객관화된 문화자본, 제도화된 문화자본. 하나는 객관화된 건 법적 소유권 형태로, 제도화된 형태는 하나의 객관적으로 공정해 보이지만 졸업장과 학위 등의 문화자본이지만 여러분들 졸업장과 학위장, 자,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졸업장과 학위를 갖고 있습니까? 상류층일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론자들의 교육은 이거예요. 자, 뭐니 해도 인간 해방이 돼야 되고 인간성이 회복되는 부분들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선발 도구와 내용이 문화적인 계층간 분리되어 있다. 선발 도구를 통해서 뭘 하냐면 상류층과 하류층을 가르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어떠한 학교 제도가 관료화됐다는데 이 관료화는 뭐냐면 지배층의 이익을 종속하게끔 하는 제도 속에서 학교를 운영하게끔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갈등론주에겐 이런 측면이에요. 자, 상징적 상호작용은 아까 전에 미시적인 접근에서 개인과 개인, 집단과 어떤 집단, 개인과 집단의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서로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 구성원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 안에 의미와 또 왜 그러한 상호작용이 있고 그 안에서 그런 상호작용 속에서 어떠한 개인적인 관계와 소통과 의미를 하면서 사람들은 행동할까를 관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시적인 이런 접근에 있어서 상당히 뭐냐면 그 맥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그 의미나 어떠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귀납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각각의 사례들을 수집해서 그 사례들의 속에서 아주 공통적인 내재해야 된 원리들을 추출해내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상당히 이 미시적인 접근, 상시적 상호작용은 실정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관찰해서 그걸 해석하고 또 그 사람들의 믿음 속에 마음 속에 담겨진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고 그래서 그 속에서 오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면 행위자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냐면 자아 형성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영상 이론을 제시하면서 남의 평가를 통해서 나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미드는 뭐냐면 사회작용 속에서 어떤 타자로부터 그 타자의 시각, 그러니까 그 타자가 어떻게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자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자아 형성 이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